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대가이신 문창옥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지난주에 강의하신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다수의 요소들을 묶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곧 경험의 과정, 느낌의 과정 또는 일반적으로 파악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현실 존재의 내적 모습을 합성이라 부른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조금 자잘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어서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에 임하실는지요? 예, 뭐 파악이라는 말이 기왕 나왔으니까 오늘은 그것의 조금 어떤 특징을 통해서 좀 구별하고 그리고 그런 식의 구별되는 어떤 파악의 어떤 그 특정한 종이 현실적 존재의 생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을 읽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을 강단에 모셔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전히 텍스트에 우리는 1장 1절의 뒷부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텍스트를 보죠. 자, 유기체의 철학은 현실태에 관한 세포 이론이다. 그러니까 현실태를 세포에 비유해서 기술하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포에 비유해서. 현실태라는 말은 제가 첫 시간에 이미 한번 이 본 강의에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지금 목하에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 방식을 현실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저께 내일 이 강의에 참석할 거야 내가 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태입니다. 참석하는 그 행동이. 그런데 지금 참석했죠. 이제 그것이 현실화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존재 방식을 강의 참석의 현실태라고 합니다. 어제 내가 갈 거야 라고 할 때는 가능태였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태. 그러니까 현실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현실태라고 부릅니다. 시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현실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무엇에 비유해서 세포에 비유해서 분석하는 그리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 뜻입니다. 그럼 세포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세포는 그 자신의 생존의 기초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그 주변에 있는 우주의 다양한 요소를 사유한다. 사유.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자기 것으로. 자기 것으로 품어들인다. 끌어들인다. 사사로이 소유한다 그 뜻이죠. 사유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appropriate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것으로 소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세포다 말이죠. 그러니까 유기철학에 말하는 현실태는 이런 방식으로 즉 자기 주변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으로서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세포가 그러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주변의 하나하나 요소를 사유하는 과정,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품어들이는 과정, 요 작용, 요 액션, 요거를 나는 파악이라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 또는 현실태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굳이 말하면 현실적 존재입니다. 또는 현실적 계기이고 이거는 주변의 타자, 자기 이외의 것 말이죠. 주변의 타자를 파악이란 말은 아까 있지만 사유한다는 얘기예요. 파악하는 과정으로서 존재한다. 마치 세포가 그러하듯이.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화이트헤드가 파악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파악이란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보면 흔히 쓰는 말이죠. 뭘 파악했어? 너 뭐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구만. 이렇게 흔히 쓰죠. 자, 이건 우리 일상적인 국어 세어법이고 여기서 파악이라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확대된 의미로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달리 번역어가 없어서 이제 파악한다는 말로 번역하는 건데 이 말의 그 특징을 추적하려면 이제 원어로 한번 바꿔놓고 봐야 돼요. 우리말이 아니라 이 파악이란 말은 영어로는 이제 프리헨션 또는 동사로 프리핸드, 핸드 또는 영어로 바꾸면 프리헨션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파악한다 또는 파악 이렇게 흔히 이제 표기되는데 이건 영어에도 없어요. 사실 이 말은 영어 사전에 작은 사전에는 안 나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만든 아주 큰 사전에는 나오는데 그건 화이트헤드 용어라고 특별히 이제 그 주석을 달아서 나오는데 작은 웬만한 사전은 안 나와요. 근데 왜 이런 식의 말을 이렇게 쓸데없이 조어를 했느냐 말이죠. 새로 말을 만들었을까라고 해서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화이트헤드 그냥 임의로 마구 만든 게 아니고 역사적인 전거가 있어요. 전례라 그럴까요? 라이프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잠깐 이제 그 모나드론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 이 사람의 대표적인 이론이 이제 모나돌로지라고 해서 모나드론입니다. 모나돌로지 그렇게 표현해요. 이건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모나드라고 하는 아주 단위 존재 들의 구성체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나드는 궁극적 실제다. 마치 화이트헤드에게서 현실적 존재가 궁극적 실제이듯이 궁극적 실체다 말이죠. 근데 이 궁극적 실체인 모나드는 라이프니츠가 이걸 구상하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이 개념을 구상했냐니까 당대의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물질 원자론, 그러니까 세상을 구성하는 궁극적인 존재는 원자다, 물리적 원자다 말이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라이프니츠가 살던 시대에 유럽의 지성, 유럽의 학계, 자연과학계나 철학계의 지배적인 담론이 뭐냐니까 기계적 원자론이었어요. 이때 원자는 물질 원자입니다. 물질 원자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이죠. 인과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빚어내는 이 운동의 체계가 이게 세계단 말이죠. 자연 세계단 말이죠. 인간 물론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계를 보는 이런 식의 시각이 유럽 지성사를 지배하고 있어요. 17세기, 18세기 가면 이게 19세기까지 갑니다. 이런 식의 세계관이. 그런데 라이프는 여기에 도전했어요. 물질적 원자가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건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궁극적 실제는 물질도 정신도 아닌 보다 더 근원적인 무엇이어야 된다. 그래서 모나드라고 하는 것은 물질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정신보다도 더 근본적인 무엇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나드가 보여주는 어떤 면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은 궁극적인 존재의 양태가 아니다 말이죠. 존재자의 존재의 특성이 아니다. 그거는 보다 근본적인 존재가 보여주는 어떤 측면에 불과하다. 쉽게 말하면 궁극적 존재의 실상은 정신과 물질과 상관없다. 오히려 정신과 물질은 파생적인 것 또는 뭐 일상용어로 하지만 부차적인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거긴 물질도 없고 정신도 없다 말이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뭐가 있다? 모나드가 있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흔히 이제 대중적인 철학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놓고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느냐 아니면 서로 대립하는 거냐에 따라서 뭐 이론론이 되기도 하고 이론론이 되기도 하죠. 이런 식의 담론이 다 잘못됐단 말이죠. 근원적인 존재는 모나드다. 이거는 정신과 물질에 선행하는 형이사학적 존재다. 적 실체. 맞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물질과 정신을 만들어낼까? 라이프니지 표현에 따르면 모나드가 그 지각 능력이 열등하면, 그러니까 주변을 잘 지각하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놈들이 모였을 때 물질이 돼요. 주변을 판명하게 지각해요. 명석판명하게. 데카르트 표현으로. 그러니까 멀리 잘 이렇게 인식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건 정신이 돼요.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인 거예요. 모나드가 갖고 있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 어떤 모나드는 정신으로 발현하고 어떤 모나드는 물질로 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도 가령 뭐 무기질을 구성하는 모나드는 약간 모호한 지각 능력을 가진 놈들이고, 인간의 의식 중추를 구성하는 그런 모나드는 훨씬 판명한 지각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이렇게 능력의 차이지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정신이 갖고 있는 이런 판명한 지각을 가지고 주변을 인식하는 이런 존재는 그때의 지각을 apperception 이렇게 불렀어요. 굳이 영어를 꼭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걸 우리 흔히 번역어로 하면 통각 그래요. 통각.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낱낱의 지각들을 서로 비교하고 종합하고 그래서 판단하는 능력,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노란색을 보고 이쪽에서 파란색을 보고 나서 이건 다르네라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으면 그건 통각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한때 파란 걸 지각하고 그다음 노란 걸 지각하고 났어. 뭐 비교도 못하고 그냥 멍청이 지나가요. 그냥 내가 지금 뭘 했는지 몰라요. 지각은 했는데 그걸 놓고 비교하거나 종합하거나 이걸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단순 지각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 원자를 구성하는 놈들이나 정신 원자를 구성하는 놈들은 다 지각은 갖는데 기본적으로 유독 정신을 구성하는 문화들은 이걸 넘어서 통각도 가져요. 그러니까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지각 프로세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은 이걸 갖지 못해요. 단순히 지각만 가져요. 그러니까 모나드가 활동하는 존재이긴 한데 모든 존재가 지각은 하지만 모든 모나드가 통각을 갖는 건 아니다. 정신적 능력으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진 존재만이 통각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역량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퍼셉션과 에퍼셉션을 구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례를 이제 역으로 끌어들입니다. 현실 존재는 뭐라 그러죠? 모든 현실 존재는 경험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경험 또는 느낌의 존재, 그렇죠? 느낌의 과정으로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까 지금 방금 파악이다 그런다고 했어요. 파악은 원어로 프리핸드예요. 뭐가 빠져나니까 앞에 AP를 한번 붙여보세요. 이건 찾으면 영어로 나와요. 아프리핸드. 사전에 나옵니다. 이거 그냥 파악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의식적으로 뭔가를 파악한다, 이해한다 이런 의미예요. 아프리핸드. 아프리헨션 하면 또 뭐 파악, 뭐 체포 또는 뭐 염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인간의 의식 활동이에요. 의식적 활동 또는 의식적 경험의 어떤 그 양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AP를 빼버리는 거예요. 마치 퍼셉션과 에퍼셉션 이 AP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통각이 아닌 단순 지각, 그죠? 여기도 AP를 빼버리면 의식적 활동이 아닌 단순 활동. 이해했어요? 프리핸드라는 말은 활동하는 경험이긴 한데 판명한 의식을 수반하지 않는 활동. 일반.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라면 어떤 현실적 존재이든 누구나 어떤 존재나 가지는 활동을 의미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활동을 또는 경험 양태를 그냥 프리헨션 또는 프리핸드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일상용어에서 말하는 파악한다, 우리가 뭐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과는 구별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아프리핸드입니다. 이건 맞아요. 이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돌멩이가 아프리핸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돌멩이도 프리핸드합니다. 모호하게 뭔가를 파악한단 말이죠.
돌멩이가 파악한다니까 조금 낯설죠.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활동하지 않는 존재는 죽은 존재다 말이죠. 그건 더 이상 존재가 아니다 말이죠. 현실태, 그 말은 뭐야? 아까 벌어지고 있다고 했죠. 뭔가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현실이라는 말에 actuality죠. 이게 영어로 바꾸면 actuality. 예. actual,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그리스어의 악투스란 말이 나옵니다. 악투스. 악투스는 그냥 어원적으로 번역하면 행위, 활동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활동태라 그 뜻이에요. 활동하는 태, 활동하는 방식으로 있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멩이라 하더라도 무기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있는 한, 현실 속에 있는 한 어떤 모종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때 이런 돌멩이나 인간이나 공이 가지는 활동을 프리핸드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핸드란 말은 인간의 독특한 어떤 주변의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이해의 활동, 어떤 포착의 활동을 넘어서는 존재 일반이 가지는 또는 모든 현실적 존재가 가지는 활동 양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마치 라이프니츠가 모든 존재가 모든 문화가 가지는 활동을 지각, 퍼셉션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인간만이 가지는 지각을 애퍼셉션에서 통각이라고 따로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도 오면 아마 아프리엔시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근데 화이트는 아프리엔시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따로 파악을 가지고 여기다가 더 부가적인 어떤 그 조건을 가해서 인간의 의식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훨씬 나중에 가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역시 8번째 문단에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나는 현실적 존재가 그 자신에게서 다른 사물들을 구체화시켜가는 활동을 표현하기 위해 파악이라는 용어를 채용했다. 이때 이 구체화시켜가는 활동이라는 말의 원어는 컨크리션입니다. 컨크리션. 컨크리트란 말 쓰죠. 콘크리트, 그렇죠? 이 콘크리트 여기 건물. 컨크리트. 그 말과 상관적인 표현입니다. 이 콘크리트. 그러니까 이렇게 응결시킨다는 얘기예요. 응결시킨다. 함께 모아서 응축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응결시킨다. 그러니까 다른 사물들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서 통일시킨단 말이죠.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경험의 방울 이런 표현 썼죠. 응결시키는 활동입니다. 저거는. 구체화시킨다는 말은. 그러니까 컨크리션을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응결시켜 통일시키는 활동. 다른 사물들을 쉽게 말하면 통일시켜서 응축해가는 과정. 하나하나의 활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악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주장에서 보자면 현실적 존재의 본질은 오로지 그것이 파악하는 사물, 즉 그 본질 내지 본성이 파악하는 데 있는 실체이라는 사실에 있다. 이렇게 있어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뭐 우리가 조금씩은 다 알고 있는데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주장 나는 생각하다 나는 있다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사실 데카르트가 맨 먼저 답한 물음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사람들은 생각 안 하죠. 보통 그냥 생각한다 있다. 그건 뭐 아주 명백한 사실이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 뭐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이 의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 때의 그 핵심은 뭐냐니까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은 생각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은 의심하더라도 의심하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나의 본질은 뭐냐? 다른 건 모르겠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 또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너무도 분명하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서 가장 명확히 파악되는 본성은 생각한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는 실체다. 그러면 나는 몸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데? 그럼 몸은 뭐야? 몸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야, 이거 뭐 그 과학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신체는 나의 본질이 아니다. 신체는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원론자라고 합니다. 물질과 정신의 두 근원을 얘기한 사람.
어쨌든 그래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사유실체란 말이죠. 사유실체. 이건 무슨 말인가? 이 실체의 본성이 그 본성이 사고 또는 생각 하는 데 있다. 사고한다는 것이 나의 본질이란 말이죠. 사고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 어법을 현실적 존재다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현실적 존재는 그 본질이 뭐다? 뭐라 그랬어요 아까? 파악하는 데 있단 말이죠. 사고 대신에 파악. 사유실체 대신에 현실적 존재. 그 본성이 파악하는 데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존재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 파악들의 구성체를 합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 봤었죠. 합성의 과정이라 부르기도 하고 합성의 과정. 전 어떤 느낌들의 어떤 통일의 과정, 느낌들의 통일. 또는 경험의 통일, 여러 가지 말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 묶어서 파악이라고 하는 범주로 일반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쓸 수 있는 말로 일반적인 용어로는 경험. 그다음 이게 약간 가치 평가가 첨가된 표현으로는 느낌. 또는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문맥에서 봤던 사유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묶어서 일반적인 어법으로 딱 묶었을 때 어떤 말을 쓴다? 파악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실주의라는 것은 파악하는 것을 그 본질로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입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현실적 존재의 본질이란 파악하는 사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파악하는 사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파악하는 작용, 이것과는 별개의 사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파악하는 자가 있어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서 파악하는 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더라도 잠깐 방심하는 순간 이상해집니다. 아니 파악이라고 하면 그 파악의 주체가 있어야지. 데카르트도 그랬잖아요. 사유하는 실체를 추론하면서 생각이 있으니까 그 주체인 나가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악이 있으면 그 파악의 주체인 파악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파악하는 자가 없이 파악만 있다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근데 그래서 이건 그 일상의 우리 사유 방식을 뒤엎어야 돼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제 단순한 얘기지만 돌아갑시다. 내가 이런 문맥에서 질문이 나올 때 항상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오늘 여기 올 수도 있었고 다른 어떤 모임에 갈 수도 있었고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가 있고 어떤 아이덴티티가 내가 확실하게 있고 그 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그렇잖아. 그죠? 나는 나의 퍼스널리티가 있단 말이죠. 어떤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분명한 어떤 성정을 가지고 어떤 확신과 어떤 신념 또 어떤 성정 이렇게 어떤 호를 이런 건 결합될 수 있다가 이 다양한 어떤 반응을 내가 하는 거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참석한 걸 뿐이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참석 안 했더라도 나가 있다는 데는 하등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는 여기 오지 않는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과 달랐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 오지 않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는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항상 뭔가를 하는 것으로서 있습니다. 행동을 떠나서 행동이 앞서서 나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뭔가를 하고 심지어 내가 꿈도 안 꾸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럼 나는 뭘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나의 심장도 뛰고 호흡도 하고 뭔가 하고 있어.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 행동 속에 나는 있는 거예요. 이걸 화이트가 맨 처음 한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화이트가 맨 처음 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맨 처음 한 사람은 내가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미 한번 전달해준 적이 있어요. 니처가 그랬습니다. 니처가
행위자가 먼저 있는 게 아니다. 행위가 행위자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자기 표현의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행위예요. 여러분이 뭘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먹는가,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나는 뭐 어떤 완성된 존재로서 있고 뭐 이런저런 것을 그냥 유의 삼아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동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다. 행동을 떠나서 나는 없다 말이죠. 이게 어떤 행동이든 간에. 네, 그러면은 교수님, 그 현실적 존재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본질이라는 개념은 항상 규정적이고 데피니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고정적이고,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실적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파악하는 사물로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고정적인 본성이라는 없고,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실존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사르트르 같은 경우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개념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멀리 가긴 했는데 비슷합니다. 이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양 사회 하나의 거대한 변혁, 이게는 알게 모르게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서양 전통 철학에 대한 해체. 그러니까 어떤 고정적이고 영원한 어떤 그 본질의 세계, 어떤 플라톤적 이데아의 세계, 또는 아리스토텔스가 말하는 어떤 그 에이도스의 세계, 뭐 칸트가 말하는 어떤 선험적 이념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한 2,500년간 서양 사회를 짓누렀던 그 전통의 어떤 그 뭡니까 그 고답스러운 무게, 이거를 벗어 던지는 욕구가 이른바 다양한 방면에서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19세기 중반에 이제 뭐 생물학적 그 진화론도 그렇고, 19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제 뭡니까 그 수리 물리적 어떤 세계 이해도 그렇고 비육적 기하가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또 그 정신 분석이죠. 프로이트 정신 분석 생겨나서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보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시도.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 사고가 인간의 본질이다 했던데, 그 본질 이성적 사고라는 것은 그야말로 표피의 그 표면에 아주 그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인간을 지배하는 건 그 불합리한 욕망. 그러니까 무의식 말이죠. 이게 인간을 지배한단 말이죠. 인간은 결코 합리적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 또는 전통의 어떤 세계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그 거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각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슈즈니도 그렇고, 뭐 베르그송도 그렇고, 뭐 리체도 그렇고, 그다음 로바스피스키 수학자 그 사람도 그렇고, 그런 토대 위에 뭐 이제 아인슈타인 생겨나고 그러죠. 어쨌든 그런 방식의 이제 어떤 그 전통에 대한 거부는 화이트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그렇게 과격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가다 보면 알 수 있는데, 니체처럼 그냥 망치만 든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톱도 들고, 그러니까 또 못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 뭡니까 파괴 일변도의 철학을 한 사람은 아니죠. 어쨌든 그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의 본질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실존주의나 화이트헤드나 뭐 유사합니다. 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불교의 무아론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불교의 무아라고 하는 것과 상통하죠. 근데 불교는 너무 극단적으로 해체해버려서 그 아의 어떤 주체성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인연의 고리에 묶여버려요. 또 거기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가 인과 연애에서 결정돼 버린단 말이죠. 나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그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냥 연기만 할 뿐이지 내가 배우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나치게 그 주체성을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화이트헤드에게는 그런 식의 그 고정된 주체성은 거부하는데 순간순간 결단을 내리는 주체성을 인정합니다. 살려둡니다. 나중에 가면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그러면 그 다음으로 건너갑시다. 자, 이제 나는 이제 파괴 구성체입니다.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나는
그 소재인데 이제 파악을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파악에는 두 가지 종류 말이죠. 스피시스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 있습니다. 느낌이란 말은 파악의 긍정적 종에 속한다. 종에 속한다. 뭐 이런 말은 좀 강하긴 한데 어쨌든 현실적 존재는 우주 안에 있는 각 사항과 각 사실들과 완전히 한정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 이 결정적 유대 관계가 그 사항, 그 사실에 대한 현실적 존재의 파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파악에는 우선 두 가지 종이 있다 했어요. 종. 이걸 유라 그러면 종으로 하나는 긍정적, 파지티브한 것과 부정적인 게 있다. 부정적. 긍정적 파악과 부정적 파악. 그리고 긍정적 파악과 사실 느낌은 같은 말입니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바꿔서 쓰는 표현입니다. 긍정적 파악과 느낌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대신 부정적 느낌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 존재가 이제 생성을 시작하면서 주변의 모든 것과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통일시켜 나갑니다. 각 우주의 각 사항과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일의 과정, 아까 응결의 과정, 그래서 컨크리션 말 썼죠. 또는 유니피케이션하는 통일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세계의 존재들을 이렇게 내가 통일시켜 나갈 때 이게 서로 충돌해가지고 함께 묶지 못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맛을 느낀다 그럴 때 그 배치되는 맛이 있어요. 배치되는 맛.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경험하면 어느 맛도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의 사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시에 경험을 할 수 없는 사태, 양립 불가능한 사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는 배제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밀어내요. 그래서 나머지를 온전히 통일시킬 수 있게 돼요. 이때 이 밀어내는 느낌, 맞죠? 파악, 느낌 아닙니다. 파악. 이거를 부정적 파악이라고 합니다. 끌어들이는 거를 긍정적 파악 또는 느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일시켰을 때 내가 끌어들인 거는 이렇게 명확히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유대 관계를 맺어요. 근데 끌어들이지 않는 것도 부정의 방식으로 확실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관계와 긍정적 관계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존재와 확정된 관계를 갖는다. 그 뜻이에요, 저기. 결정적 유대 관계란 말은. 비록 내가 그걸 나의 뭡니까 생성의 소재로 삼는 데서 배제하더라도 그 배제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것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도 하나의 관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존재와 결정적인 어떤 그 한정된 특정한 관계로 연결된다. 이 뜻이 그겁니다. 자, 여기서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하면 그 교수님 강의 내용 중에 긍정적 파악과 부정적 파악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런 파악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라는 얘기는 관계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관계도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관계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관계도 맺지 않는 존재가 내 주위에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은 나에게 어떤 식으로 연관돼요. 그게 긍정적으로 연관되든 부정적으로 연관되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뒤가 바로 뒤에서 사진 나올 텐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조금 부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건 내가 도입부 강의에서 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죠.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그죠? 보라색 바깥에 흔히 자외선 우리가 못 보죠. 빨간색 바깥에 있는 적외선 우리가 못 보죠. 그래서 우리는 외란 말을 붙여서 그냥 묶어버리죠. 거기도 촘촘히 다른 파장이 있으니까 어떤 색채로 배열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그걸 직접 감각은 못하지만, 그죠? 그런데 그 적외선이나 자외선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주죠. 보진 못하는데. 그런 경우 우리는 아마 사례로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그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건 우리가 그거 관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보지 않고 있죠. 사람들은 흔히 그걸 못 본다고 이해를 해요. 인간의 감각은 제한되어 있어서 적외선과 자외선은 못 본다. 이게 보통 생물학적 어떤 그 통속적인 어떤 그 이해예요. 그렇죠? 근데 YTD 입장에서 내보고 모르면 그거는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보는 거다. 왜? 내 경험의 통일을 위해서 필요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 부정해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7개의 색깔 정도의 파장 내가 가지고는 충분히 나의 생존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다. 그보다 더 많아지면 내 경험이 더 혼란스러워진다 오히려. 그러니까 유용성이 떨어진다. 색깔에 대한 유용성이. 색깔 분별이 유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부정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다만 그 특정 부분을 부정함으로써 직접적인 관계를 회피하죠. 부정함으로써.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 무관한 건 아니다 말이죠. 심지어 부정하더라도 나와 무관한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세계의 모든 존재는 세계 존재 전부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하고 있다. 주체와 관계하고 있다. 어떻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은 내가 미리 설명해버렸어요 이미. 부정적 파악이라는 게 뭐냐? 주체 자신의 실질적인 내적 구조에 그 사항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파악되는 그 사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도록 그 사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이해죠? 아까 내가 한 말이죠. 거부하는 것, 배제하는 것. 그거를 부정적 파악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 나를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이게 부정적 파악이다. 그러면 긍정적 파악은 그 반대겠죠. 긍정적 파악이란 주체 자신의 실적 내적 구조에, 자신의 내부 구조에 말이죠. 그 사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컨트리뷰션 하도록 그 사항을 명확히 포섭하는 것. 긍정 파악이랍니다. 또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이 긍정적 포섭은 그 사항, 그 긍정적 파악의 대상에 대한 주체의 느낌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아까 긍정적 파악은 느낌이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체로서 지금 생성하는 주체로서의 어떤 특정 현실적 존재와 관련시켜 말할 때 말이죠. 이제 어떤 존재가 지금 생성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일제로 통일시켜가고 있어요. 이때 현실 세계의 모든 다른 현실적 존재, 그냥 그 주변에 있는 현실적 존재, 모든 것들은 비록 막연하게나마, 아주 모호하게나마, 명확히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모호하게나마 그 주체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느껴진다.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일시켜 갈 때 여기 존재하는 모든 존재로부터 어떤 경우는 아주 희미하게, 아주 막연하게나마, 어떤 건 물론 명확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존재로부터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모든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필연적으로 느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내가 그 적외선, 자외선 얘기를 잠깐 했을 때 한 얘기죠. 이 방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한 이 방에서 작동하는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겠죠? 여기 벽에 칠한 뭐 페인트의 어떤 그 화학 성분, 바닥에서 올라오는 어떤 온도, 그렇죠? 떠도는 어떤 공기의 어떤 질, 그렇죠? 이 등이 나에게 쏘아대는 어떤 그 광파, 이 다양한 영향을 나는 온전히 받고 있어요. 그렇죠? 나 그거 피해갈 수 없어요. 이 피해갈 수 없음,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느껴진다 그 얘기예요. 필연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외선과 자외선을 비록 의식적으로 거부했다 하더라도, 감각기관이 거부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오는 힘을 나는 거부할 수는 없어요. 필연적으로 느낀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힘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현실적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객체로서의 현실적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이 가진 일부 특성은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존재 자체를 온전히 거부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게 현실적 존재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주변 환경에 엄격한 의미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그 뜻이죠. 교수님, 그 현실 세계의 모든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느껴진다. 희미하나 뭐 강렬하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부정적 어떤 그 파악은 느낌이 없는 거죠. 느낌이 없는 게 아니라 느낌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느낌 아닌 방식으로 관계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배제가 가능하냐, 어떻게 그런 것들도 다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무슨 질문이 여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연적으로 느껴지는 데서 그렇다면 부정되는 건 도대체 뭐냐? 부정적 파악에서 배제되는 건 뭐냐? 모든 존재가 필연적으로 느껴진다면 예, 그 얘기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오케이? 자, 모든 존재, 현실 존재를 우리는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럼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을 긍정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럼 거기서 그 틈에서 어떻게 부정을 하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질문이라면 그렇습니다. 내가 아까 잠깐 그래서 이 말 썼어요. 어떤 특성은 거부할 수 있으나 그 힘은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리적 어떤 작용을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갖는 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특성은 뭐냐? 아까 말한 자외선, 적외선이라는 어떤 특정한 색감의 특성, 그건 배제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제2장 논의를 들어가서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그 형상론이 등장할 때 아마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그냥 단순히 특성이라고만 하겠습니다. 특성. 그러니까 빨간색 바깥에 있는 색, 어떤 색, 보라색 바깥에 있는 어떤 색, 요건 우리가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색을 구현하고 있는 힘, 우리에게 쏘아대는 그 힘, 그거는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은 현실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적 존재는 힘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근데 그것이 가진 일부 특성은 우리가 그걸 이제 추상 뽑아내가지고 버릴 수 있어요. 힘 자체는 거부할 수 없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걸 분석하는 개념이 전문 개념이 나옵니다. 개념이 나올 때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등장할 테니까. 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현실적 계기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동양에서 말하는 만물이 기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유사한 장면이 있는데 그 유사성에 너무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유기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적 함축을 듣다 보면 대단히 동양적 사유와 유사해요.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와 상호 긴밀한 관계 속에서 부분이지 그 딱 따로 떼어내면 이미 그건 부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장기 중에 하나를 딱 떼어내면 그놈은 자기의 그 존재적인 그 기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정체성을 이제 탐지하지 못합니다. 내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나 전체의 어떤 신체 장기와 더불어서 비로소 어떤 그 특정한 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해서는 전체와의 상관성 속에서 부분의 역할을 하는 거다 말이죠. 또 전체 또한 그 부분들을 서로 엮어가는 가운데 전체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유기적 사고인데 이게 뭐와 대비되냐니까 기계론적 사고와 대비돼요. 기계적 사유는 부분을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어요. 아무런 그 무리 없이. 우리 자동차 고장나면 부품 교체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요즘 뭐 그런 식으로 그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장기도 교체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달라지죠. 이상해지고.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람은 기계적인데 그렇게 그렇게 반응한다. 기계적으로 작동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만큼 유기체라고 하는 것과 기계라고 하는 것의 그 내부 구조는 내부 어떤 그 질서는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계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보면 기계 철학이나 이제 유기 철학이나 서로 상관적으로 엮여 있다. 모든 존재는.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죠. 그래서 그다음 뭘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어볼 때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지점까지는 유사합니다. 동양의 기계 철학 또는 아까 말한 불교의 인연 화합설로 유사합니다. 다양한 인연이 엮여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수가 엮여서 하나의 존재를 만들고 있다. 그죠? 그 부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만 보면.
기회가 있어서 모든 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뭐 오케이. 그 다음이 다른 거죠. 거기까지는 유사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한 얘기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현실적 존재를 우선 그 가장 구체적인 요소로 분석해 보면 그것의 생성 과정에 생겨났던 여러 파악들이 합성한 점을 알 수 있다. 그 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분석은 파악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를 분석하면 뭐가 나온다? 파악이 나온다. 여러 파악들이 나온다. 이제 파악을 분석해야겠죠, 그죠? 파악을 분석하면 이제 더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구체적인 요소로 일단 분석한다라고 하면 파악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파악으로.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는 이건 파악입니다. 이건 주체이고 분석하면 파악이 나온다. 이게 가장 구체적인 구성 요소인 겁니다. 그럼 더 분석하자. 어떻게 한다? 그러면 더 분석하려면 이제 다시 파악을 분석의 대상 삼아서 분석해야 된다. 얘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 다음에 파악을 분석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파악을 분석해. 이게 현실적 존재에 대한 얘기로부터 이제 파악에 대한 얘기로 넘어간 겁니다. 한층 더 깊이 들어간 거죠. 더 구성 요소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실 존재 일반에 대한 현실 존재가 무엇이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부 구조의 특징을 추출해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현실 존재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겠다. 그런 의도로 이 부분이 편집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번이 그렇게 편집한 거예요. 원래 화이트가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이 순서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하고 그 함축을 한번 짚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2절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다른 현실적 존재와 어떤 밀접한 어떤 관계성들을 가지고 성립하겠죠. 그렇다면은 그 어떤 연관성을 갖고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현실적 존재라는 것은 자존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실 존재가 다른 것과 밀접한 상관성 속에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타자에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불교에서 뭡니까 자아가 없고 온갖 것이 인연화합의 산물이다.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자존적인 주체성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느냐. 주체로서 어떤 자율성, 자존성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건 특히 불교하는 사람들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네가 그래봤자 니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아닙니다. 현실 존재는 자기를 만들어갈 때 아까 부정한다 그랬죠. 그 부정의 근거가 뭐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자체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 목적에 더 이바지하는 거고 어떤 요소는 내 목적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파악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주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자기 생성에 개입할 주체성이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 영향을 그냥 온전히 수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선별한단 말이죠. 부정을 통해서 선별한단 말이죠. 그 선별의 기준은 그 주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상, 꿈 그것에 비추어서 이게 내 꿈의 성취에 보탬이 된다 하면 긍정, 이게 내 꿈의 성취에 방해 요인이 된다 하면 부정.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평가를 동반한다고 했어요. 평가를. 좋다, 싫다, 선하다, 악하다, 혐오스럽다 말이죠. 또는 애착이 간다. 이런 다양한 느낌의 어떤 정서적 평가를 동반해서 우리는 뭔가를 느낍니다. 그것 또한 주체성을 표현해요. 객체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대상을 경험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놓고 먹는 사람마다 맛을 조금 달리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음식인데. 그건 우리가 달리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쁘다 그러는 어떤 사람은 꽃이 이뻐요. 그냥 그렇구만 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미적 감성이 다르고 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주체성입니다. 객체가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 주체에게 남아있다, 여전히. 그것이 타자로부터의 독립성, 자존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입니다. 이건 후일 가면 제가 나중에 우리의 강의가 성공적일 때 나중에 가서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다시 한번 살려낼 그런 어떤 대목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화이트 철학에서. 그때가 다 해결하고, 어떤 주체의 주체성은 살아있다. 이 순간에도 이미 작동하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고 교수님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실 계획인가요? 네, 다음 강의 내용은 오늘 이미 시사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우리는 현실적 존재 자체를 놓고 아주 개괄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고, 다음 주부터는 그 현실적 존재 내부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의 파악 활동 그 자체를 놓고 다시 세밀하게 분석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